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 천년의 상징 건축 기술.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불심이었다. 신라인들의 불심과 미의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건축 미술들이 태동했던 시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신라 건축 과학에 담긴 비밀을 풀어본다. 천년 동안 이어진 신라 왕국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땅 경주.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유물들이 산재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는 곳이지만 정작 신라시대 꽃피웠던 화려한 건축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경주라든지 고도에 가서 단순하게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미술품으로만 감상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굉장한 우리 조상들의 과학성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규모 5.8의 지진의 타격에도 첨성대를 비롯한 신라시대 건축물들은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천년을 앞서간 과학적인 건축 공법 때문이었다.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전쟁에서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신라시대 건축물들. 과연 신라인의 건축 기술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중국의 선진문화 유입이 늦어 발전 속도가 뒤처졌던 신라. 6세기 체제 정비를 마치고 전쟁을 통해 백제를 흡수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고구려를 병합한 후 선진문화를 받아들인 신라는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한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불교도 아주 다양한 종파가 신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또 한편 문화적으로 이 도시라든가 건축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바뀌게 되지요. 경주는 기원전 57년에서 935년까지 무려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다. 당시 도시 전체는 네모 반듯한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왕복 4차선에 해당하는 넓은 도로와 화려한 주택가까지 갖춘 철저한 계획도시였던 것이다. 지금의 도로와 똑같이 직선으로 난 대형 도로들을 많이 당시 유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 계획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의 미술품은 단지 아름다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건축물 아름다움에 포함하기 이전에 과학적인 측면, 계획성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또한 전국, 경주와 지방을 다 하나로 묶는 통일을 이제 지향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통일된 국가, 통일신라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건축물을 통해서 통일신라, 우리가 가진 통일성을 어떻게 이해하나를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고도의 중앙집권 체계를 바탕으로 섬세하고 화려한 건축 문화를 만들었던 신라. 변화된 생활과 환경, 그리고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세워올린 신라인들의 건축은 당시대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였다.
신라시대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황룡사다. 지금은 건물의 주춧돌만 그 흔적을 지키고 있는 폐사지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규모만으로도 당시의 웅장함을 상상할 수 있다. 동서 288m, 남북 281m, 무려 2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사찰. 신라인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 사찰을 건설했던 것일까? 황룡사는 지금 저쪽에 보시는 것이 월성인데요. 월성에서 이쪽에 동쪽에 해당이 되죠. 그 월성의 동쪽에 처음에 신궁을 지으려고 하다가 황룡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절로 고쳐 짓기 시작해서 17년 만에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른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황룡사는 불교를 공인한 후 왕실 주도로 건설된 신라의 첫 국가 사찰로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성격이 강했다. 그 중심에 신라 최고의 정복군주 진흥왕이 있었다. 진흥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섭정을 받다가 섭정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황룡사를 건립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진흥왕이 황룡사를 건립했다라는 것은 황룡사 건립을 계기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의도도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국 이후 혼란했던 나라를 수습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한 진흥왕은 6세기 중반에 이르러 대외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다. 이때 안으로는 나라를 통합하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황룡사를 건설한 것이다. 황룡사라는 사찰은 신라 궁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규모의 사찰이면서 호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 황룡사를 대표하는 법회는 백고좌강회라는 법회가 있는데 국가에 위기가 있거나 난세일 때 신라 전역에서 이름난 고승 100명이 모여서 법회를 여는 백고좌강회라는 법회가 바로 호국 불교를 대표하는 법회로서 여러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위용을 자랑하던 황룡사는 1238년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된다. 무참히 불태워버린 몽고군, 호국 사찰은 허망하게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1976년 황룡사터에 남아있는 심초석과 유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황룡사가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이다. 황룡사 심초석 아래에 묻혀있던 것으로 알려진 찰주본기. 100년 가까이 이루어졌던 황룡사의 건립과 중수의 과정이 기록돼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실제로 찰주본기에는 지금은 자취를 잃어버린 구층 목탑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당시 동양 최고의 목탑이라고 알려졌다. 찰주본기는 이제 요 탑을 처음 지을 때 넣은 것은 아니고 후대 경문왕 때 이 탑이 기울어지면서 그곳을 중수하면서 다시 찰주본기를 넣은 것인데요. 그 찰주본기 기록에 보면은 첫째 면에는 이제 뭐 불법을 수호한다는 인왕상이 새겨져 있고 나머지 세 면에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유사하게 탑이 처음에 건립된 경위와 함께 그 탑을 중수한 내용 그리고 그에 참여했던 관리들과 승려들의 명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 이곳에는 황룡사의 상징인 구층 목탑을 10분의 1 크기로 줄인 모형이 전시돼 있다.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겨진 목탑의 형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당대에 만들어진 목탑이나 기록들을 바탕으로 재현된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황룡사 구층 목탑이 사찰이 완공된 후인 643년 선덕여왕 때 건립됐다고 한다.
자장이 당나라에 유학할 당시에 신인이 탑을 건립을 이제 권유를 하면서 절 안에 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가 항복해오고 주변의 9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왕위가 편안해질 것이다라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듣고 자장이 신라에 돌아와서 탑을 건립하자고 선덕여왕에게 권유를 하고 이를 통해서 탑이 건립되게 됩니다. 탑 건립을 맡은 건 백제 출신의 건축 장인인 아비지. 그는 신라의 김용춘 등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다. 일찍부터 뛰어난 건축 기술을 축적해온 백제의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공사였다. 백제는 중국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미 많은 건축물을 이제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미륵사지에도 그런 목탑을 9층인지는 아니지 이제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목탑을 지은 적도 있고 또 석탑도 이제 높은 석탑도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이 축적돼 있는 상태고 또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축적해서 아마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목수들을 데리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처음 하는 시도였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건물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탑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초석을 놓는 작업이 시행됐다. 이후 건물의 한가운데 박힌 심초석 위에 옥심주를 세운다. 찰주라고도 불리는 옥심주는 천장 석가래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찰주에 대들보를 올려서 건물이나 탑을 쌓는 대량식 구조는 당시 궁전이나 사원 등 대형 건축물에 주로 사용된다. 대량식은 중국의 북쪽 지방에 흔히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대량식을 옥심주 방식으로 이게 올립니다. 옥심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둥을 이제 건물의 중심에다 세우고 그 건물 중심에 기둥이 최상층까지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진에도 강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황룡사 9층탑은 이런 대량식의 옥심주 방식으로 올린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재의 이음과 맞춤을 활용해 쌓아 올려진 것으로 추측되는 구층목탑. 높은 목탑을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밀함이다. 온도나 습도, 병충해에 의해 변형이 쉽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교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맞춤을 할 때 이게 정밀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진이나 이런 데 흔들리면서 틈이 생기고 결국 나중에 그런 그 오랜 지진이 지속되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불안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할 것인가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섰을 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흉하게 보이거나 또는 뭐 좀 모양새가 안 날 경우에는 이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수의 욕심으로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뒀을 것입니다. 645년 심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높이 80m에 이르는 9층 목탑을 완공한 신라인들. 목탑의 9개의 층은 당시 신라를 둘러싸고 있는 9개 나라를 지목하고 있다. 치열한 각축전이 이어졌던 시기, 탑을 세움으로써 부국 강병을 꿈꿨던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겨진 것이다. 건물이 완성되는 시기가 진평왕대가 되고 진평왕대 이후에
그 선덕왕대에 이르러서 구축목탑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경덕왕대에 대해서 종루와 경루가 만들어집니다. 길게 봐서는 이 황룡사는 단시기에 만들어진 사찰이 아니라 여러 왕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완성됐던, 아마 우리나라 건축 역사상 최장기 프로젝트로서 완성된 위대한 사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인들의 얼이 깃든 영산 토함산. 구름을 토해내고 삼킨다는 뜻으로 아름다운 산세와 하늘이 만들어낸 일출로 유명하다. 이 산 정상에는 신라의 문화와 과학, 그리고 불심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석굴암이 있다. 신라 불교 미술의 정수이며 국보 중의 국보다. 석굴암은 우리나라 건축사의 백미이면서 신라 건축의 절정기에 완성된 독특한, 그리고 당시에 그 석굴 건축의 보편적인 그런 흐름 위에서 완성된 그런 석조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석굴암에 응용된 많은 건축 기술은 그 이전 시기에 7세기, 8세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건축적인 시도를 통해서 시도되고 배양되고 축적된 그런 기술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8세기 중엽 대상 김대성이 현생과 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건설했다고 이야기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귀족 출신인 김대성은 불국사를 건설하고 토함산 정상에는 석굴사를 만들었는데 이후 이름이 석굴암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7세기부터 시작된 통일 정책과 국가 안정화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김대성은 불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의 건축 사업을 총괄한 것이다. 김대성은 자기 전세와 현세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들게 됐는데, 그것은 경덕왕 때 그 불교 문화 그리고 통일 정책의 100년간의 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김대성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에서 통일 이후 100년간의 국가 정책 그리고 통일 정책의 마지막 완성자로서의 의미가 현재는 더 큽니다. 석굴암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단한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인공 석굴이라는 것이다. 고도의 축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도에 퍼져 있는 석굴의 경우 대부분 거대한 암벽을 파서 조성된 사찰이다. 석굴암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석굴들은 대체로 굴을 뚫어서 만든, 이른바 굴에 정을 대서 조각을 하고 굴을 만든 다음에, 바위면에 굴을 만든 다음에 굴 안에다가 조각을 새기고 그림을 그리고 건축의 내부 공간을 만든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우리 토함산의 석굴암은 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돌을 일정한 크기로 깎고 다듬어서 원래의 설계에 맞춰서 구축해낸 그런 석조 건축입니다. 석굴암의 기본적인 구조는 땅을 뜻하는 네모난 전실과 하늘을 의미하는 원형의 주실, 두 공간을 잇는 비도로 돼 있다. 전체 공간은 본존상을 중심으로 보살과 제자상, 인왕상과 사천왕상 등을 부조해 배치했다. 예배와 공양을 위한 배열이었다. 특히 주실 같은 경우는 평면만 원형이 아니라 천정도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룡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석굴암의 주실
물로 이동하는 공간인 네모난 공간, 여기는 땅에 해당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둥근 공간은 원형이 상징하는 천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전부를 안치고 요석을 둘렀다. 이때 돌을 고정시키기 위해 나비 모양의 납을 박는 은장 기법을 도입했다. 요석의 부조로 조각된 탄석 29개를 병풍 두르듯이 세워 벽체를 만들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석축 기법이 총동원된 것이다. 그 요석은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문양, 연꽃 문양을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장엄을 했는데, 그 돌의 윗면들에 두 돌이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팝니다. 돌 자체를 새기고 그 패여진 부분에 철물을 녹여서 그런 모양으로 부으면 돌 사이에가 이 철물에서 연결됨으로써 이게 서로 잡아주고 물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석굴암 건축에서 놀라운 것은 반구형 지붕이다. 천정돌이 안으로 쏟아지지 않게 주먹을 쥔 팔뚝 모양의 감자비 돌을 중간중간에 배치했다. 무게가 20여 톤의 천개석은 천정에 올리는 과정에서 3개로 깨졌다. 쪼개진 천개석을 그대로 천정에 올렸던 신라인들. 천개석은 석굴암의 무게 균형 장치였다. 6단으로 돌을 쌓아 올려서 반구형 돔을 만들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구멍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마지막을 완성하는 돌이 필요한 거죠. 그걸 놓게 되면 결국 완전하게 돌들이 물리게 되는 겁니다. 구형으로 물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놓지 않게 된다면 결국 벽에서 멀리 튀어나간 더 위에 있는 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뚜껑돌, 천개석을 놓음으로써 돔이 완성되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석굴암 안쪽 천장 반구의 반지름은 12당척이고 벽면에서 주실 원의 중심까지 12당척이다. 당척은 당나라에서 사용하던 길이를 재는 기준으로 1척은 29.8cm 정도가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 수학이 사실은 고전에 신라, 고구려, 백제, 또 그 이후에 통일신라, 또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 수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수학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도입을 해오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선진 문물이었고 중국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해오면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나름대로 그거를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합니다. 우리에 맞게. 참배자의 위치는 12당척의 2배 되는 지점이다. 참배자가 본전부를 보는 이상적인 거리다. 또 석굴암 전체 높이와 본전물은 1대 루트 2의 비례를 이루고 있다. 루트 2는 한 면이 1인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길이로 끝없이 이어진 값인 무리수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금강미는 1대 루트 2다. 그 본전물 밑에 이제 바닥을 그 받침대 비율도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그 석굴암 구조 자체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비율을 찾는다 그러면 거의 다 루트 2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금강비가 완전히 정말 철저하게 그 활용된 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루트 2라는 비율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당시에 신라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비율이었고, 안정감 또 이제 그 예술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양은 1대 1.618 비율의 황금비를 사용한다. 서양의 회화와 조각과 같은 예술 작품에서도 금강비와 같이 무리수가 적용된 것이다.
실제로 황금비를 적용할 경우 서양은 8등신의 형태가 되고 금강미는 7등신이 되는 차이가 있다. 서양인들은 8등신, 그러니까 황금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1대 1.6의 비율에 웬만하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의 높이라든지 천장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 동양은 이제 루트 2 1.4의 크기이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 천장이 좀 낮아요. 서양보다는. 또 뭐 문의 크기, 또 어떤 생활 도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4 정도의 비율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이제 신체 구조에 맞게 알맞게 한 거죠. 본전불의 정확한 비율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얼굴 너비를 1로 기준했을 때 가슴은 2배, 어깨는 3배, 양무릎의 너비는 4배의 차이가 난다. 석굴암은 수학적인 계산과 비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종교적인 관념을 예술 과학으로 이루어낸 가장 이상적인 석조 건축물인 것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라든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쟀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비례미가 아니고 과학성을 담보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건설되는 신라의 사찰들과 불상은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모델로 해서 하고, 여러분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석가탑 계열하고 그 다음에 석굴암 계열의 불상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석굴암을 디지털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복원이란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문화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복원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석굴암과 같이 훼손의 위험이 있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어려운 문화유산을 다각도의 고증을 거쳐 재현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해왔던 실물 복원은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번 완성되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복원은 비용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과물이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손쉽게 가공할 수가 있고요. 또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실물 제작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한다면 차세대 문화유산 복원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굴암 디지털 복원의 시작은 3차원 스캔으로 얻은 실측 정보가 바탕이 된다. 이곳에서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석굴암 3D 스캔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복원했다. 또한 수많은 연구 자료를 반영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레이저나 패턴 광들을 스캐닝할 때 대상물 표면에 쏘아줍니다. 그러면 특정 지점과 물체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해서 특정 포인트로 이루어진 3차원 형태를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정밀한 형태의 3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동안 석굴암은 몇 차례의 복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아 원형과 달라졌다는 아픔이 있다. 석굴암 디지털 복원은 원형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석굴암 3D 스캔 데이터가 갖고 있는 확장성인데요.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문화 콘텐츠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VR이라든지 AR을 통해서 문화재를 전 세계인한테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CG 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을 것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술의 신비라 불리는 석굴암. 신라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예술혼이 어우러진 우리 민족
최대의 걸작이다. 경주시를 지키는 요새이자 찬란한 신라 불교 문화가 꼽힌 경주 남산. (60개가) 넘는 골짜기와 겹겹이 이어진 능선은 온통 부처의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유물들이 있다. 100여 곳의 절터와 수십 개의 석불과 석탑이 만들어낸 불교의 성지. 남산을 신성시 여겼던 신라인들의 깊은 신앙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남산은 현실적으로 신라인들이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그때 신라인들은 그곳을 불국토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국가의 중심에 서 있던 왕이 거주하는 곳이 월성이 되게 되고, 그 월성이 그쪽에 현실적인 권력이 있는 곳과 그리고 이상세계인 부처님의 나라인 불국토인 남산을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월정교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남산과 왕경을 연결한 월정교는 건축 기술이 최고조로 오른 경도강 때 축조된 다리다. 신라 왕경 서쪽 지역의 주된 교통로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돼 신라 왕경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소실되어 흔적만 남아있던 월정교는 2008년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하나로 복원 작업을 시작. 핵심 형태인 교각과 누교만 복원된 상태다. 현재는 교량 양끝을 받치고 있는 남북측 교대 위에 물로 2개 동 건립을 위한 치목 작업이 한창이다. 이것은 월정교입니다. 신라시대 왕궁인 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주 통로고요. 여기서 나정, 남산, 산성을 연결하는 주 통로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교량 공사는 2013년도 완료됐고 이 길이는 66m, 폭은 한 12m 정도 됩니다. 월정교 유구가 발견됐을 당시 가장 집중한 것은 그 규모였다. 남천교를 가로질렀던 월정교의 규모를 유추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교각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였다. 1986년 복원을 위해 발굴한 결과 총 4개의 교각이 발견되었다. 물과 흙 속에 남아있던 교각 유구들. 발견된 교각은 총 4개.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는 약 12.5m였다. 양쪽 끝에 자리 잡은 교대와 교각과의 거리 역시 약 12m였기에 약 63m에 해당하는 전체 길이를 파악할 수 있다. 유구로 추측할 수 있었던 엄청난 길이의 월정교. 그 길이 자체만으로도 신라인들이 엄청난 기술을 가졌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그 안에는 과학성이 담겼다. 바로 물살에 견딜 수 있는 배 모양의 주형 교각 형태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끝을 뾰족하게 하여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한 육각형의 교각에 주목했다. 배처럼 만들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배가 항해를 할 때 어떻게 저항을 적게 할 것인가. 그 배 선두를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마찰을 적게 해주는 것하고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물 흐르는 방향으로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의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교각이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도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든 거죠. 월정교는 단단하게 지어진 교각들 위로 마루판을 깔고 마루판 위에 기둥을 세워 회랑 형태의 건물을 연결하는 누교로 중건됐다.
사실 누교는 우리나라 다리 건설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식이다. 누교를 건설했을 때는 상판까지 석축인 다리 위에 누각을 지어 올린 형태가 대부분이다. 석축 부분도 아치형을 띈다. 그런 면에서 월정교는 독특한 점이 보인다. 일반 누교와 다르게 교각과 교각 사이의 상판을 석재가 아닌 목재로 이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정교는 정확히 어떤 형태였고 어떤 면에서 이 형태라는 것을 확정한 것일까? 월정교를 만드는 것이 과연 그 위에 어떤 형태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보면은 교각의 크기나 또 그 위치가 궁궐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위치나 또 경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누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누교는 뭐냐면 지붕이 있는 다리를 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누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주 모양도 좋게 하지만 수명도 오래가게 했다는 거죠. 누교는 보통 홍교의 형태를 많이 띈다. 홍교라는 것은 석축 부분이 아치형 구조로 청정무사, 홍예석, 무사석 등의 석재들이 필요하다. 또한 아치 윗부분에도 다양한 이름을 가진 여러 모양의 석재들이 들어간다. 그러나 월정교의 유구 그 어느 부분에서도 홍교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는 석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게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비를 안 맞게 하려면은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다리는 다리대로 기능을 하고 지붕을 씌움으로써 비를 안 맞게 해서 수명을 오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성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풍우나 또는 눈으로부터 이걸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지붕을 만들기 때문에 모양이 아주 우아하고 권위 있고 또 멋있는 다리가 된다는 거죠. 월정교가 과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시 교각 건설에 필요한 뛰어난 석축 기술을 이용해 대규모의 다리를 만들었다는 점과 경주 남천의 물길과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세굴현상 방지법에 주목할 만하다. 세굴이라는 거는 일단 강한 흐름에 의해서 땅이 물 밑에 바닥이 이제 깎이는 현상인데요. 교각이라고 말하죠. 그 다리가 있으면 그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이 부딪히면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와가 생깁니다. 와로 인해서 그 기둥 교각 주변에 흙이 굉장히 많이 파이는 거죠, 주변보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 교량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각 주변으로 흘러온 물이 교각에 부딪혀 아래쪽으로 깎이는데 이로 인해 교각 주변의 흙이 점차 파여지기 시작한다. 세굴 현상이 심할 경우 교각이 침하되기도 한다. 월정교가 세굴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실험은 실제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실험 세트를 지어 세굴 현상의 상황을 재현해 실험이 진행됐다. 먼저 월정교가 있는 장소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다. 지형은 물론 논과 밭 등의 주변 모습까지 그대로 재현했다. 또한 월정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연구의 대상이다. 실험 방법에는 첫 번째는 그 월정교를 예전 모습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를 축소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천에서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는 100년 내지 200년 홍수 빈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하천만이 갖고 있는 그 설기 홍수 빈도가 있어요. 국가 하천 같으면은 한강 같으면 200년 빈도.
아니면 아마도 월정교는 정확하지 않은데 80년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됐을 때에 대해서 그 이 월정교가 쇠굴에 대해서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을 실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정교 교각 주변을 보면 쇠굴 보호공이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각의 붕괴를 막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주변에서 찾기 쉬운 재료인 나무와 돌을 교각 주변에 채워 넣었다. 쇠굴 현상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는 오늘날에도 쓰이는 방식이다. 요즘에는 아스팔트 매트, 비닐 매트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험은 월정교의 중건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교 쇠굴 방지공의 재료와 형태를 따랐다. 기본적으로 그 격자판 형태로 천연제 월정교의 바닥 보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돌들을 보호를 하려면 큰 돌이 많이 박히면은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요. 근데 큰 돌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정교는 그 거의 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끝 부분을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었는데 나무는 물을 먹게 되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서로 돌끼리 이렇게 묶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보호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 하나의 효과가 아닌 돌 여러 개의 효과를 가지면서 쇠굴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와 같은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격자판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자 모양의 나무에 돌을 엮은 쇠굴 보호공을 그대로 만든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잔잔한 물결 위로 다량의 물이 흘러들어간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재료인 나무와 돌의 조화는 교각을 지킬 수 있을까? 물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 비밀이 확연히 드러났다. 바로 나무를 격자 모양으로 만들고 안에 돌을 채워 넣어 물에 부푼 나무가 돌의 이탈을 막았던 것이다. 돌과 돌 사이에 나무를 통해서 그거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탈을 막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물이 닿으면서 나무가 부풀어 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결속력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나무를 돌을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네 개를 연결하면서 결속력을 가지고 그 보강하는 강도를 더 높이는 그런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이 가장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정교는 국가의 철저한 계획 아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다리를 완성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 왕과 백성이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이상향. 그 안에 내재된 마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월정교도 당시 그 경동왕대, 더 나아가 신라 전성기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물의 흐름을 잘 원활하게 해서 기둥도 단순한 원형이나 사각이 아니고 배 모양, 육각형의 팔각형 모양을 띠게 되어가 물의 흐름을 잘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경관의 아름다움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다가 정자 스타일의 기와집을 올림으로써 누각 형태를 가지고 아름다움까지 추가해주면서 뛰어나고요. 또 하나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하는 속에서 직선으로 남산과 월성을 직선으로 잇는 전체 도시 플랜 안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완성미와 더불어 전체 도시 안에서의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신라 건축물, 더 나아가 신라 도시 계획 안에서 좋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어낸 신라시대. 신라인들은 그 안에 자신들이 축적한 과학과 지식,
그리고 염원을 담았다. 신라의 건축이 지금도 감동을 주는 건 시대를 뛰어넘는 정성이 있기 때문이다.